실제로 저 최근에 많은 분 요청이 들어온 게 뭐냐면 ETF 말고 VIP들은 그냥 개별 국채로 이분들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닌가가 제 기준입니다. 채권은 시간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위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대선 결과 이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5%를 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안 넘겼으면 좋겠어요. 그쵸, 솔직히 그쵸. 그거 넘긴다는 거는 다른 곳에서 이제 막 균열이 갈 거란 얘기인데 위험한 거죠, 솔직히 말하면. 맞아요. 어쨌든 국채 금리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채권에 관해서 이제 마경환 작가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경환입니다. 저는 채권 투자 전문 자문사인 GB투자자문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또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채널 이름이 채권사관학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관련 일을 국내에 몇 번 안 될 것 같은데 저 2000년부터 해외 채권 관련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금융투자의 전신인 대한투자신탁에서 본사에서 채권 담당을 했었고 이후에 미국계 운용사인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또 일을 했어요. 개인들이 좀 겪지 못했던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요즘 채권 시대라고 하는데 제가 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9월에 한번 금리를 내렸었잖아요. 네. 보통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금리도 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채권 금리가 올랐었어요. 그게 트럼프 당선의 성반영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나요?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다른 변수들도 같이 맞물리면서 사실은 9월 저점 대비해서 거의 한 80bp 0.8 정도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50bp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중금리도 같이 내려갈 거라 생각하는 게 일반 투자자고 그래서 투자를 개시하신 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놓여졌죠. 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왜 그렇게 되었냐라고 보면은 일단은 출발은 7월 말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7월 말하고 8월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7월 말에 일본이 BOJ 금리를 인상을 합니다. 인상을 하고 그리고 7월 말 8월 초에 미국의 비농업부문 일자리와 그리고 실업률이 굉장히 서프라이즈로 안 좋게 나왔죠. 특히나 실업률이 4.1에서 4.3으로 올라가면서 노동시장발 리세션이 굉장히 가까워왔다 하면서 거의 모든 분이 소프트 랜딩 생각했는데 노동시장이 너무 갑자기 안 좋으니까 갑자기 또 시장이 쏠림 현상이 벌어지면서 국채금리가 확 떨어졌어요. 3.7까지 떨어졌어요. 네. 참고로 그 직전에 우리가 최근에 이 금리에 대한 설명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7월 한 20일 경에는 미국 국채금리 4.2였어요. 4.25였는데 한 1, 2주 사이에 3.7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너무 과도하게 국채 시장에서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전개되다가 두 번째는 그런 상황이 참여자의 노동시장이 너무 쿨링되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연준이 노동시장에 더 쿨링되는 거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원래는 25를 예상했는데 50을 때린 거죠. 그래서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경침체 우려감이 있었고 두 번째는 50bp 금리나 이것 때문이죠. 세 번째는 방금 이제 진행자님이 말씀 주셨던 도널드 트럼프 이슈죠. 특히나 도널드 트럼프 관련해서 여론조사에서는 선거 전에 거의 5대5나 뭐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은 사실은 9월 말 10월 초부터는 월가에서는 거의 100%일 정도로 느낌으로 트럼프 트레이드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금리대를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3.7에서 한 4.0 내지 4.1까지는 아까 말한 1, 2번의 영향일 것이고 4.1, 4.2부터는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굉장히 올랐던 거고 이게 우리가 요 직전 트럼프 1기 때 보면은 11월 딱 대선 터지자마자 한 달 사이에 거의 1% 정도 금리가 폭등을 했죠. 그냥 완전 플랫했다 뜬 거기 때문에 월가에서 트럼프가 되면 시장 금리 뜰 거라는 거에 대한 선반영이 된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두세 가지 요인 동시에 맞물리면서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채권 금리가 낮아지는 걸 더 원할까요? 아니면 높아지는 걸 더 원할까요? 제가 그분의 속내는 알 수는 없는데 네. 그냥 힌트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혹시 트럼프 학교 대학 어디 나온지 아시나요? 어디예요? 저도 뒷조사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유펜 나왔습니다. 오, 공부 잘하셨네. 예, 공부 되게 잘했어요. 그리고 뭐 엄청난 부동산 부자고 사업도 굉장히 많아요. 흥하고 망하고 많았고 또 놀란 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 그 자기 비즈니스 관련해서 소송이 4,000건이 걸려 있대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만큼 사실 똑똑한 사람인데 지금 제가 왜 이렇게 길게 했냐면은 예상과 달리
트럼프가 판스리한 요인 분석이 일반 정치권, 그러니까 보통 전문가들하고 좀 견해가 다른데, 유권자들이 나 살기 너무 힘들어. 사는 거 해결해줘. 네. 라는 디맨드거든요. 왜냐하면 미국도 보면은 굉장히 양극화 극단적으로 가고, 기본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은 이렇게 웨스트, 이스트 코스트라인으로 다 됐고, 최근에 BCL 레포트에서 11월 6일자로 양쪽에 투표한 사람을 서베이해 봐봤더니 좀 극단적인 상황이 나는데, 트럼프 쪽에 지지한 사람들하고 해리슨 지지자들이 기본적으로 대졸자가 해리슨이 압도적으로 많고, 여긴 대졸이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 소득이 10만 불 기준으로 해서 언더가 트럼프 쪽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레포트 읽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이제 뭐냐면, 선거 한 달 전인데 트럼프에 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는데, 그 논거에는 어떤 거였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베이비 부머, 우리가 보면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베이비 부머들이 주 투표층이었고, 이 사람들은 과거에 운이 좋아서 부를 많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MZ,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돈 벌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미국은 금년 선거가 지난 30년 만에 처음으로 베이비 부머보다 MZ이 더 많아졌대요. 유권자 수가. MZ 세대들이 너희가 지금 가장 고민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리빙 코스트, 생활비가 너무 비싸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영어로 severe hardship,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라는 답에 응답한 사람이 민주당 지지자들은 20%밖에 안 되고요. 공화당 지지자들은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미국 경제가 되게 좋다고라고 하지만은, 제가 사실은 제 개인적 유튜브나 개인적 클래스에 온라인 교육을 하는데, 클래스에 미국 교포들이 꽤 들어와 있어요. 왜냐면 제가 미국 채권을 얘기하니까 공통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된대요. 너무 살기 힘들대요. 근데 주식시장 너무 화랑이고. 네. 그죠? 근데 따져보면은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M7 제외하면 편이 그런데 너무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 얘기하는데, 월가에서 보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코어 CPI나 PC 이렇게 보잖아요. 많이 안정화되고 있는데, 메인 스트리트 CPI라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이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체감 물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트럼프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죠. 자기 유권자들이 뭘 나한테 원하는 건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떨지 모르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저금리, 인플레이션 낮추는 게 트럼프의 목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파워를 엄청 괴롭히겠다는 얘기네요. 금리 내리라고 엄청 압박하겠네요, 그러면 내년 보면. 근데 아마 파워를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죠. 근데 실제로 2016년 일기를 보면은요, 힌트가 보여요. 우리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되잖아요. 첫 번째, 고환율, 보호무역, 하고 그 다음에 감세, 불법 임대 정책. 근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언뜻 봐서는 다 인플레이션 쪽의 이슈지만은, 조금 지나면요 결국은 경제를, 성장을 죽이는 디플레이션 이펙트예요. 이후에 디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떨어집니다. 최근에 예일대 페이퍼가 나왔어요. 오히려 그런 보호무역 정책이 실제로 미국의 내국인들한테는 마치 세금을 올린다는 거는 영어로 disposable income, 가처분 소득을 줄이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결국은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그럼 앞으로의 채권금리는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유튜브 쪽에 미국 채권을 워낙 많이 투자하고, 애플 투자한 분이 한국 1조가 넘더라고요. 1조가 넘기 때문에 이분들은 금리가 거의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큰 그림에서는 지금 이제 오늘 촬영한 날짜 기준으로 어제 또 4.3, 4.4까지 올랐는데, 글쎄요, 숏텀으로는 한두 달 정도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이 정도 금리 레벨 내지 이제 조금은 더 4% 중반에서 놀 여지가 있고, 그러나 롱텀으로는 저는 금리가 현재 레벨보다 내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최근에 들어가시면 힘드시겠지만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1기 때 국채 금리의 흐름과 이번 2기 때 국채 흐름은 비슷하게 갈까요? 어려운 질문인데, 네. 2016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대선 전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 생각도 못했고, 힐러리가 될 거라 생각했고, 그리고 또 그때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2016년 7월 달에 큰 이벤트가 있어요. 브렉시트도 발생했기 때문에, 그 다음 영어로 리스크 오프, 위험 회피 현상이 발생을 하고, 트럼프가 오히려 경제를 좀 망가뜨릴 여지가 있지 않겠냐 해서 그 당선 가능성마저도 오히려 위험 회피 쪽으로 국채를 많이 썼어요, 그 당시에는. 자, 이번 같은 경우는 에브리바디가 이미 다 얘기를 하고 있고, 상당 부분은 선반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주한미군 방위비 얘기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1.5조 달러인데 지금 요청한 거는 15조 달러를 내라는 건데, 결국 이렇게 안 될 거잖아요. 가운데 그죠? 절충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 계산에서는 엄청난 재정 적자가 발생할 거고, 엄청난 국채 발행할 것 같지만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고요.
큰 그림에서는 비슷하겠지만 조금 디테일에 가서는 이미 어느 정도 시장을 예측했다, 예측 못했다 정도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식 금리 4.4인데 네. 4.5 넘어갈까요? 넘어갈 수 있겠죠.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촬영하는 오늘 밤에 미국 CPI 발표돼요. CPI가 예상외로 다르게 나왔을 때는 뜰 수도 있을 것이고 일시적으로 월간으로 0.3 나오면 좀 뜰 거 아니에요? 그쵸. 좀 뜰 수가 있고. 그러면 4.5 넘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시장 증신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쵸. 결국은 채권 투자할 때는 우리가 시장 금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전형 경제원으로서니까 여러분한테 팁 드릴게요. 결국 채권은 금리 전망이잖아요. 금리 전망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연준 금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연준 금리 인하인데 떴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연준 금리는 마켓에서 생각하는 연준 금리의 방향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제 이런데 앞으로 금리 한 100bp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생각하면 시중금리 쫙 다시 내려가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경제가 그 정도 나쁜 거 아닌데 이건 한 50bp밖에 인하를 못 하겠네? 이렇게 올라가면 그 시중금리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CPI 부분이 어떤 거 있으면 그러면 12월 때 금리 인하 못 하겠네? 동결되겠네? 그러면 시장의 예측치가 백을 하는 거잖아요. 백을 하면 시중금리는 같이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4.5 넘어갈지 않을지 알 수는 없지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채권 투자자는 단타 투자가 아니라 시간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호흡이 한 1년 이상이라고 하면 땡큐입니다. 근데 그 이슈도 있지 않아요? 올해 초였나 작년 말쯤에 미국의 신용등급 이슈도 있었잖아요. 이 이슈로 인해서 또 채권금리가 한 번 더 튈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용등급 있고 그리고 부채 한도 이슈 맞아요. 뭐 이런 게 네. 있는데 네. 근데 개인적으로 그건 되게 클리어해져요. 별로 큰 이슈가 없을 것 같아요. 부채 한도 이슈 같은 경우는 의회 권력을 나눠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상이 안 되는데 판스를 해버리니까 그 이슈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전하고 조금씩 더 달라지는 게 뭐냐면 미국 일국주의가 더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미국은 지금 자세히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3극이잖아요. 굳이 얘기하자면 유럽과 중국이 있는데 완전히 다 꺾이고 있어요. 미국밖에. 그리고 우리가 자꾸 ETF를 투자하니까 감이 안 오시지만은 그냥 개별 국채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요 너무 땡큐입니다. 확정금리로 거의 니어 5% 정도의 금리를 쫙 10년, 20년짜리 들고 가는 거는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도 너무 매력적인 국면이고 또 하나는 좀 테크니컬한 얘기인데 4.5 위에서는 이게 보통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헤지 펀드들이 보통 이제 우리 작년 연말 10월 때 4분기에 빌 에크만이 사실은 금리 10% 올라갈 때도 5% 올라갈 때도 역할을 했고 내려갈 때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올라간 거에 상당 부분은 헤지 펀드의 농간일 수 있거든요. 근데 헤지 펀드가 그러니까 국채를 딱 때리면서 쭉 숏을 친 건데 근데 4.5가 넘어가면요 헤지 펀드들이 숏을 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헤지 펀드들은 결국은 자기가 그만큼 대갚아야 되는 건데 6개월 한 번씩 이자를 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웹 페이퍼를 있는데 4.5부터는 약간 BEP 레벨, 그러니까 헤지 펀드가 더 이상 액티브하게 국채를 숏을 때릴 수 없는 레벨을.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 예? 게 있는데 사실 일본도 좀 중시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일본이 또 국채를 팔아버리면서 그 엔저를 좀 조정을 하려고 하면 이것도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일단은 사실은 이제 제가 자문사를 하면서 네. 가장 많이 받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말씀 주신 대로 당연히 현재 한때는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던 외국인 주체가 중국에서 이제 순위가 바뀌었죠. 중국은 거의 한 반토막 났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여전히 비슷하게 갖고 있어서 하는데 일단은 엄청 팔아대면 금 딱 떠버릴 거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거는 미국과 양국의 정부가 서로 원하지 않는 레벨일 겁니다. 미국 금리가 일정한 레벨 5% 위로 가면은 많이 깨집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금리 올랐잖아요. 지금 모기지 금리 다시 7%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장기 고정금리지만 사실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거든요. 계속 올라오는 중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양국간 정책 조율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도 어느 정도 해결될 거고, 그리고 특히나 판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는데 일본이 미국 단기 국채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현금 등가물 비슷한 아주 단기 국채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너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금리에 제일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어쨌든 그 FOMC 12월에는 금리를 안 내릴 거라는 말도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예, 맞아요. 지금 현재 그 우리 금리 선물을 보면 거의 5대5 정도입니다. 25p 내린다, 그리고 그냥 동결한다. 그리고 연준 점도표에 의하면은 연말에 25p 내린다. 이렇게 되는 건데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부터 그때까지의 경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처를 할 것이고 말씀 주신 대로 아까 난 CPI가 생각보다 서프라이즈로 위로 올라가면 12월 동결될 리스크가 더 커지는데 개인적으로 채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12월 때 동결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살 수 있는 좀 시간을 벌고
예,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주식하시는 분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저희는 경제가 나쁠수록 더 좋아지거든요. 이론적으로. 금리를 요번에도 빅컷을 인하했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려움 겪은 거거든요. 영어로, 그러니까 리스트릭트레,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 레벨에 있는데, 빨리 이 레벨에서 탈출해주면 사실 경제 빨리 소프트랜딩이 되는데, 이 레벨을 좀 더 오래 끌고 간다는 거는 그만큼 경제에, 시차 효과가 더 많이 부정적으로 줄 여지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금리를 동결하는 채권 투자 입장에서는 그럼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될 더 많은 이유가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처럼 12월 달에 예상외로 50bp 금리를 한다. 그럼 저희 채권 하신 분이 좀 당혹스러울 거예요. 그럼 내년에 경제가 좀 안 좋아질 것도 좀 예상하세요? 일단은 이제 보통 마켓의 컨센서스는 소프트 랜딩이죠. 그럼 소프트 랜딩의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했을 때 연준의 이코노미 프로젝션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실질적 성장률이 있고 실업률 전망이 있고 PC 물가 전망이 있어요. 그게 연준이 생각하는 소프트 랜딩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금리 인하를 하면 되겠다는 게 연준 점도표입니다. 그게 소프트 랜딩의 딱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그런 물가가 2%로 수렴하고 소프트 랜딩이라는 게, 그 실업률은 지금보다 올라는 가지만 4.4에서 딱 막히는 캡이 딱 씌워주는 게 소프트 랜딩이거든요. 그래서 연준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마켓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 저는 4.4가 상방을 뚫릴 거라는 게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국채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도 괜찮은 건가요? 예스. 예스. 예,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은 항상 채권 투자를 하실 때는 한 방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금리를 예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이게,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재 금리 레벨이 큰 그림에서 분명히 매력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할 매수를 권하고, 분할 매수 팁은 말씀드릴까요? 네. 인플레이션이 불거져서 금리 뜰 때만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라. 추격 매수라는 게 금리를 뒤집어 본 채권 가격이거든요. 금리가 내린다는 건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사지 마시고요. 금리가 올라갈 때, 채권 가격이 밀릴 때 분할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종합해 보면은 내년에는 좀 약간 경제가 우리 예상하는 것보다는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면 채권을 투자하면 내년에 좀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예,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뷰는 마일드한 리세션이 제 뷰입니다. 근데 그런 불구하고 제 뷰가 틀릴 수 있지 않나요? 시장의 메인 뷰들이 그거니까. 그러면 제 뷰는 차지하고, 그러니까 연준이 제시한 소프트 랜딩 기준으로 되더라도 채권 매력적이야? 라는 질문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뭐냐면은 내년에 연준이 제시한 실업률 4.4 안으로 컨트롤되고 물가 한 2%로 컨트롤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한 근처 레벨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일정한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레벨이고, 또 하나, 만약에 미국 개별 국채를 사신다고 하면은 그냥 현재 이 금리도 그냥 더 이상 발할 수 없는 레벨이죠. 4.5로 쭉 가도 사실은 되게 매력적. 그러니까 실제로 저 최근에 많은 분 요청이 들어온 게 뭐냐면 ETF 말고 VIP들은 그냥 개별 국채로, 이분들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닌가가 제 기준입니다. 채권은 시간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위너입니다. 우리가 단타를 치려고 하니까 계속 금리를 찍어서 해야 되는 건데, 시간을 가져가면요, 이거는 그냥 채권은 그냥 그 가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예요. 뭐 예를 들면 금리를 내가 4.5에 샀어요. 뭐 제 예상이 다 틀려요. 7% 8% 가더라도 개별 국채라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은행 예금이거든요. 확정이잖아요. 단지 ETF는 매일매일 시가평가가 되니까 계속 터져나가지만은 내가 기노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중간중간에 배당금 받으면서 만기에 가져가는 거니까 사실 그렇게 되는 거죠. 게다가 ETF는 사실 한국 상장 ETF는 종합소득 대상이고, 미국 상장 ETF는 분리과세지만, 양분리과세지만 미국과 한국의 개별 국채를 매매해서 매각 차이 나는 그 전액 비과세예요. 그래서 개별 국채도 이 정도면 한번 고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권이라는 게 재밌는 게 ETF로 투자하는 거랑 개별로 투자하는 건 세금이 들으니까 이게 진짜 부자들 같은 경우는 맞아요. 뭐 제일 선호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개별 국채 투자하는 걸 더 선호합니다. 보통 우리는 일반인들은 그 ETF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개별 국채라는 게 훨씬 더 낫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팁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개별 국채라고 하면은 참고로 이것도 잘 모르시면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의 개별 국채는 비과세라는 걸 아시는데 미국의 개별 국채도 비과세라는 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몰랐었어요. 비과세입니다. 그럼 어디서 사야 비과세인가요? 그냥 증권사 사시면 증권사에서? 돼요. 네. 네. 그래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건 할인 차익도 노리십시오. 사실 미국에 자꾸 ETF만 보시는데 미국 채권 할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은행
은행에 엄청난 자금이 달러 예금으로 들어있어요. 그 달러 예금은 종합과세거든요. 만약에 달러 예금이 있는 분이라 가정하고, 나 언젠가 난 이게 원화로 환전 안 할 거야 하신 분 입장이면은 표현이 과한데, 증권사, 은행에서 달러 예금 하시는 분, 개인적으로는 농담이다 바보로 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에서, 미국 국채인데 잔존 만기가 한 1년 정도 남거나 1년 반 남은 채권을 여러분 사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잔존 만기 1년 남은 채권 정도 우리가 투자를 하면 연한 5% 정도 기대 나오거든요. 근데 채권은 할인 차익과 매매 차익 비과세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세가 뭐가 있냐면은 쿠폰만 과세요. 쿠폰은 배당소득 과세 나오는데, 근데 2, 3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잖아요. 그때 정부가 필요 돈 발행했잖아요. 근데 그 국채 발행 금리가 그 당시에 시중 금리로 발행했을 거잖아요. 거의 0%로 발행됐어요. 즉, 그 당시 발행 채권을 보면은 쿠폰이 0.25, 0.33이에요. 그런데 그때 금리 낮았잖아요. 100불짜리로 0.25에 발행했다고 합시다. 지금 이제 한 3년 전에 금리 이만큼 떴잖아요. 그럼 이 100불짜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격이 뚝 떨어졌겠죠. 예를 들면 이게 95불에 지금 살 수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95불짜리 사서 0.25 쿠폰짜리 사는 거잖아요. 근데 1년 뒤에 만기되잖아요. 그럼 100불로 상환받습니다. 비과세 전략이죠. 그렇죠. 네. 그럼 95불에 사서 1년 뒤에 100불 되면 5% 나오는데 이게 전액 비과세예요. 그리고 과표는 뭐냐? 0.25.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 1년 뒤에 토탈 리턴은 5불의 할인 차익과 0.25 쿠폰이 내 수익인데 나한테 과표는 0.25の 과표예요. 부자들은 이런 알짜에 투자한다. 예, 근데 생각보다 증권사 친구들이 이런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지금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단기채가 연준보다 많이 갖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예, 예. 버핏도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금 투자하는 거예요? 뭐 세금하고는 좀 관련 없겠죠. 세금, 이게 한국 세제니까. 미국 국채 발행 물량이 아까 재정 적자가 많아지면 국채 발행 계속 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미국 국채는요, 미국은 상환 안 합니다. 국채는 다 차환 발행입니다. 이자 갚는 것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서플라이가 이렇게 많아졌을 때 누가 사겠냐는데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기본 전 세계에서 가장 주식은 담보가 안 돼요. 국채는 담보거든요. 그러면 파생상품, 막 너무 좋아요. 파생상품, 뭐 다양한 비트나 이런 것들 모두의 담보가 국채예요. 이 파생시장 커지는 만큼 국채가 계속 디맨드가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기축통화국이 만약에 훼손된다면 안 되겠지만 되는 동안에는 너무 걱정하시죠. 코인 같은 경우도 코인 시장 커지면 바이낸스에서 USDT를 발행하는데 그게 다 국채 담보로 발행하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코인이랑 또 같이 성장하다. 그래서 맞아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비트코인 가격 올리는 이유가 코인 가격이 오를수록 USDT 늘어나면서 국채를 사줄 사람이 생겨난다 계속.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요. 아 진짜요? 그 정도예요? 예. 와. 왜냐하면 파생상품과 비트 모두 다 결국 담보가 필요한 거고, 그 담보는 미국 국채입니다. 와. 제가 항상 자주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한 종목 몰빵 치지 말라고. 주식과 비슷한 얘기인데 몰빵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그냥 좋아하는 단어가 바벨입니다. 바벨. 아령처럼 양쪽을 딱 잡고, 기본적으로 이 양쪽은 뭐냐면은 미국 국채를 갖고도 단기 장기를 포트폴리오 갖고 있으라는 얘기고, 또 조금은 더 범주를 넓히면은 여기에 한쪽 축은 뭐냐면은 국채 위주의 안전자산 국채들을 갖고 있고, 또 반대편에는 상대적으로 고수익 자산이에요. 여기서 고수익 자산은 예를 들면 하이힐드 채권, 이머징 마켓 채권, 배당주까지 포함되는 NPL은 아니고요. NPL 너무 투머치 리스키하고, 우리가 너무 한쪽에 몰빵 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적절하게 갖고 있고, 만약에 국채만 갖고 한다고 했을 때 단기 장기를 좀 적절하게 내면 되고, 욕심 좀 줄이시면 돼요, 사실은. 네.